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2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조선 후기 정치 변동과 제도 개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50년 사이에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큰 전쟁을 두 차례나 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왕실의 무능에 대한 불만,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떨어졌을 테고요. 중국도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이 주도권이 바뀌게 되고 명나라가 망하게 되고 일본에서도 토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은 몰락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정권 교체, 국가 교체가 동아시아 임진 전쟁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데 조선은 유일하게 그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고요. 물론 이렇게 중간에 임진전쟁 중에 이몽학의 난이라든가 이렇게 정부에 대항하는 것은 있었지만, 나라는 망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고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졌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은 그 이유. 네, 바로 필요할 때 무엇을 추진했다? 개혁을 추진했다는 거죠. 정부는 이러한 통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나름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여진과 외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회의기구, 임시군사적 변란에 대비하는 기구 비변사. 그런데 이제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임진왜란 무려 7년 동안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진왜란 이후에는 단순하게 군사적인 임시회의기구가 아니라 뭐 그 구성원들이 점점 확대됩니다. 삼정성을 비롯한 당상관들이 거의 다 참여하는 비대한 기구로 핵심 기구로 확대되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또 뭐 전쟁이 정묘호란, 병자호란과 같은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아예 조선 후기에는 최고 정치 기구로서 외교, 재정, 인사 문제 등 국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였던 의정부와 실무 행정기구였던 육조 중심의 이런 행정체제는 유명무실화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신하들의 회의체인 비변사의 기능이 커지다 보면 왕권을 견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숙종 때, 숙종 이후에는 이제, 환국이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되면서, 신하들끼리 붕당을 만들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던 상황은 끝나게 되고 이제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식의 변질이 되게 되는 거죠. 붕당 정치의 변화, 바로 환국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상대 붕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벗붕자 친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된다는 일당 전제화가 출현하게 되죠. 집권 붕당이 이제 이 비변사의 고위관직을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비변사 초로가트 중요한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초로가트 나왔고요. 고위관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럼 뭐 조선 후기의 정치 개혁이라는 게 꼭 좋은 쪽으로만 일어난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실제 백성들이 불만을 덜 가졌던 것은 위에서 정치인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뭐 정치 기구를 만들었다 해서 이야 이제 우리나라 좋아졌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과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수치체제 개편 3번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군사제도의 변화, 뭐 전쟁을 이렇게 두 차례 겪었는데 군사제도의 변화가 없다라면 이상하겠죠. 일단 임진왜란 때 조총의 위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어떡합니까? 총병까지 포수까지 포함한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 체제 훈련도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조 반정을 겪으면서 좀 안정을 위해서 어영 임금님의 군영이란 뜻이겠죠. 어영청을 인조 때 만들게 됐고 이 어영청은 이제 그 뒤에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특히 효종 때는 뭐 북보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군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게 어영청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총룡청, 북한 산성을 지키는 거, 수호청, 남한 산성을 지키는 거, 그리고 이제 금이영은 숙종 때죠. 이게 이제 숙종 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또 남인들이
뭐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나 남인들이 또 북벌을 추진하는 경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별대라고 하는 부대 등을 만들게 되는데 뭐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숙종 때도 한번 군사력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이 중앙군이 총 5개가 만들어져서 조선 전기의 5위를 대신한 5군영 체제로 군사제도가 바뀌게 되고요. 중앙군이 이렇다라면 중앙군은 5군영 체제로 바뀌었다면 지방군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미 설명을 했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진관 체제에서 재승 방략 체제로 바뀌었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재승 방략 체제의 허점이 드러나게 되죠. 한번 지게 되면 후방에 뒤쪽에 군대가 없어서 와르르 무너진다는 그래서 이제 다시 진관 체제로 복구가 되지 않습니까? 진관이 복구가 되고 그리고 임진왜란을 해보니까 이거 전쟁하는데 양인들만 군대 가서 싸운다? 그게 아닌 거죠.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가 다 유사시에는 군대로 편성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속오군 체제로 초기에는 그래서 양반부터 노비까지 다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일하다가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농한기나 이렇게 한가할 때 모여서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유사시엔 전투에도 투입되고 그런 게 바로 소고군 체제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방어 체제는 진관이 복구된다. 진관으로 복귀보다는 복귀한다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관 체제가 복구된다라고 하죠. 진관 체제가 복구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군사 체제는 소고군 체제로 모두가 다 편성될 수 있다. 이겁니다. 방어 체제는 진관 체제. 그 다음에 군인들 편성하는 것은 소고군 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소고군 수치 체제 개편이죠. 백성들이 이놈의 나라 멸망시키지 않고 들고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나마 조금 세금을 줄여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불만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된 거죠.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 기반을 확대할 목적으로 실시했던 수치체제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제도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조세, 공납, 역이죠. 조세, 땅에다 부과되는 거, 공납, 특사물 내는 거, 역, 군대 몸으로 때우는 거, 군역이나 요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선 전기에는 어떻게 됐었죠? 조세 같은 경우에는 공법이라고 그래서 전분 6등, 연분 9등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아예 정해놔 버리죠. 일결당 풍흉에 상관없이 풍흉을 고려해서 토지계를 고려해서 6등급으로 나누고 풍흉을 고려해서 9등급으로 나누던 공법 체제에서 그런 거 상관없이 토지 일결당 미국 4에서 6도 내시오 이런 식으로 고정되는 겁니다. 영원히 정해버렸죠. 그래서 이걸 영정법이라고 합니다. 공납은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여기 뭐 공납의 폐단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공납의 폐단이 뭡니까? 기억나시나요? 이거 설명했던 건데 바로 방납이죠. 대신 납부하고 돈 더 받아먹고 하는 거. 이런 방납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광해군 때, 이건 이미 광해군의 업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했는데 꼭 100년이 걸려서 숙종 때 전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공납의 특징은 토산물을 현물로 낸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저기 특산물을 현물로 내는 거였는데, 이걸 아예 이제 토지 결수 기준으로, 이게 이제 또 핵심입니다. 집집마다 부과되지 않고 토지 결수대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하면, 집집마다 부과된다고 하면 백성들도 다 내야 돼요. 가난한 백성들도. 하지만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토지가 있는 사람만 내게 됩니다. 백성들은 만세죠. 가난한 백성들은. 그래서 토지 1결당 쌀 12두를 징수하는 거. 이게 이제 대동법이고요. 공납은 대동법으로 이렇게 개혁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농민들은 자연스럽게 부담이 줄어들게 됐고, 이제 쌀로 거두게 되니까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주는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쌀을 공가라고 해서 세금으로 거둬지는 그걸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러 다니는 사람들, 공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공인들은 물건을 조금 사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하겠죠? 그래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동법.
그 다음, 아까 이건 영정법은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되니까, 아예 이렇게 세금량이 딱 고정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백성들 부담은 이렇게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좀 나오는 문제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부가세가 또 붙어요. 그래서 여전히 백성들의 부담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군대 가야 되는 건데, 군포를 내고 군대를 대신하는 이런 군포 대립제, 군포 징수제가 확산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러시자 나라에서는 아예 이제 군포를 걷고 있었는데, 1년에 2필씩 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조 때 아예 한 필로 줄여주죠. 그게 바로 역을 균등하게 한다는 의미의 균역법. 이렇게 해서 세금제도, 조세공납역은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으로 개혁되게 됩니다. 백성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영조가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50% 줄여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부족한 건 어떡하냐고요? 세수는 어떡합니까? 바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역시 토지의 일결당 미국 2두해서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토지에다가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가난한 백성들은 여기서도 상관이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양반들에게 명예군관, 장교 임명장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선무군관이죠. 당신을 장교로 임명해 줄 테니까 1년에 한 번씩 포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양반들에게 선무군관포를 걷고요. 그 다음에 왕실도 먼저 뭐 보면 보입니다. 어장세, 선박세, 소금세 뭐 이런 것들 주로 왕실에서 자기 주머니 채우던 세금들을 이거 이 균역법에 따라서 부족한 세수 보충해 써라 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왕실이 이렇게 먼저 모범을 보이고 뭐 이렇게 하게 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효과, 그래서 나라에 대한 불만 감소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조선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 바로 체제 개혁에 있었다. 12분 탕평정치 추진까지 좀 나가야 이게 영상이 2개로 끝나는데 일단은 나눠서 해야겠네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끊겠습니다.